저번 시간에 우리가 교재를 했던가요? 우리가 교재를 했었죠. 오늘 조금 더 나가고 시 한 편 분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예상은 이제 그 40조까지, 60조까지 전부 다 오늘 다 단원을 끝내려고 했던 겁니다. 아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쭉쭉 나가보고 구체적인 것은 한번 책을 통해서 다시 조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51쪽이죠. 52쪽. 2쪽인가요? 예, 문학적 수단이다까지 하셨습니다. 아, 문학적 수단이다. 여기까지 했나요? 네. 오, 그건 많이 나갔네요. 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우리가 그 홍위병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모든 제도란 것은 그런 어떤 속성들을 갖고 있어서 그게 굉장히 그 위험한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어서 이러한 모든 경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영국의 형이상학파 시인들의 지리학적 이미지, 르네상스 시인들의 신화적 암시 혹은 로트레아몬과 자리의 유머의 강습처럼 소위 소수파의 시의 특징적 행위들이다. 그것의 기능은 시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속에 박혀있는 시금석으로서 미술에서 전통적인 회화의 세계에 속하지 않았던 재료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그게 콜라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원래 보통 시적 기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미술에서 우선 차용되거나 사용된 그 언어들, 어휘들 아니면 의미들 이런 것들이 시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콜라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이게 한 권의 책이잖아요. 책이잖아요. 그죠? 한 문장으로 이렇게 돼 있고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못 찾았어요? 여기 52쪽 찾았어요? 황무지 콜라주. 혹시 콜라주가 뭔지 아세요? 그 문의 순서. 이런 거 예. 여러 가지 찢어가지고.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김춘수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기법은 병치잖아요. 병치, 언유, 뭐 이런 거 모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병치란 뭐예요? 병치란 하나의 이미지와 또 하나의 이미지가 서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상보적 관계로서 형성되지 않는 이미지죠. 이질적인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의 나열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태양이 뜬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밝다라든가 따뜻하다라든가, 그죠? 마음이 즐겁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그게 무리 없잖아요. 근데 태양이 떴다. 그다음 뭐예요? 바닷속은 뭐라고 해요? 바닷속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달이라고 할까요? 바닷속에는 달이 하나 떴다라고 이 얘기를 한다면 태양과 바닷속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서로 상보적이거나 필연적인 어떤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나열함으로써, 그렇게 제시를 함으로써 그 두 이미지가 충돌하죠. 충돌함으로써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의미입니다. 새로운 의미. 그것을 이제 김춘수 시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미화되거나 아니면 체계화되지 않는 어떤 세계죠. 그 세계는. 그걸 우리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김춘수 시인은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걸 병치 언유적 기법, 뭐 이렇게 기법이라고 하죠.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옥타비아 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콜라주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다 이 말. 콜라주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콜라주가 발전해서 몽타주 아시죠? 몽타주 아시잖아요? 이게 이제 발전을 해서 자, 최초의 그 집합 유인록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유인록 선생님.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제 유인록 선생님이세요. 여기가. 유인록 선생님인데, 예를 들어서 이 유인록 선생님을 해체시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 눈은 뭐예요? 지금 임영가 선생님의 눈, 이 눈썹. 그 다음에 이쪽 눈썹은 뭐예요? 순영 씨 눈썹. 이렇게. 그 다음에 코는 우리 신준 선생님 코 이렇게 생기고, 눈은 또 뭐예요? 각자 이렇게 끌어오는 거죠. 이렇게 끌어와서 이렇게 붙입니다. 이것은 따로따로죠. 따로따로죠. 그죠? 여기는 조합이지만, 여기는 조합이죠. 조합이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의 요소들이죠. 그런 것들을 갖다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낯선 새로운 어떤 인물이 탄생하잖아요. 인물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몽타주라고 해요. 몽타주라고 합니다. 몽타주 기법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에서 다시 얘기하면 원래 몽타주 기법은 뭐예요? 수사할 때요. 경찰서에서 그러잖아요. 몽타주 그리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억이란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격자들을 불러요. 불러서 A, 자, 얘는 어떻게 생겼더라? 얼굴은 어떻지? 하면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은 둥글더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네모가 졌더라. 어떤 사람은 뭐 각이 졌더라. 이렇게 진술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조합하는 거예요. 조합해서 평균치를 내서 얼굴을 만들고요. 눈은 눈꺼풀이 있냐 없냐, 뭐 눈은 어떻게 생겼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각자 진술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조합해서 다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와 비스무리한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수배자 전단에 붙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눈썰미가 있는 사람들은 금방 그 대상과 이 몽타주라고 하는 사진을 조합을 해서 또 신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전에 우린 뭐죠? 우린 지금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콜라주라고 하는 건데, 이때 콜라주는 보세요. 모든 신문은,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도 예를 들어서 한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 문맥이죠. 그 문맥을 따라서 뭐예요? 공통적인 이야기를 줄곧 이어가는 거죠. 심화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쫙쫙 찢어요. 쫙 찢어서 그냥 휙 뿌려요. 그 뿌리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도화지 같은 걸 밑에 놓고 풀칠을 해서 샥 뿌립니다. 이제 황지우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기법을 우리 시에서 도입한 거예요. 콜라주 기법 같은 거. 뿌리면 어떻게 되죠? 거기는 광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사진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광고, 뭐라고 할까요? 이름이죠. 좀 자꾸 생각이 안 나지. 순영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위독하다, 뭐 아버지가 위독하다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광고거든요. 찢었으니까 이게 순영아 돌아와라만 있는 거야. 그다음 그 밑에 뭐예요? 전두환은 태국에 가서 태국인가 그때 어디예요? 폭파한 거 아웅산 버마 아웅산 가서 폭파. 전두환 아웅산 폭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찢어 발렸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사진에 어떤 사진, 인물 사진이 눈만 이렇게 사진 하나 떡 붙여놓는 거예요. 순영아 돌아와라. 전두환 아웅산 폭파. 눈 하나 떡 붙여놓고 이것이 조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러면 이 세 가지 어떤 이미지들이죠. 이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충격적인 어떤 사실을 연상하게 되고요.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콜라주 기법입니다. 그 세계를 어떻게 읽어내요? 네? 그러니까 각자가 이거는 공통된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순영아 돌아와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의 그 예상을 빗나가잖아요. 그 다음 뭐가 와야 돼요? 엄마가 위독하다. 뭐 아니면 다 용서해줄게. 용서해줄게 돌아와라. 이거잖아요. 그럼 순영이가 뭔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용서하면 돌아와라.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것을 전복시켜버리는 거죠.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전두환
아웅산 폭파 이렇게 나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뭐 죽었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충격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죠. 그럼 거기다가 밑에다가 눈 하나 떡 그려놓고 사진에 눈 하나 떡 붙여놓으면 이 세계를 통해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것이 자유로움입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는요, 신규철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전부 다 그러시지만 예를 들어서 그 외국 그 시가 이름 뭐예요? 그 태국인가 그 수상가옥이 나오는 게. 제가 썼던 거예요? 예. 제목이. 메콩강. 하여튼 뭐 수상가옥이라고 합시다. 수상가옥이라고 하는 시를 쓰려면 수상가옥의 어떤 그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묘사하거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미지, 그 속성들을 전부 다 끌어와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거기에 가미를 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쓰기의 표현의 한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지금까지 배운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개입을 해요? 나의 주관성이 개입을 해요. 주관적인 세계관이 개입을 해서 이 개입한 주관성이 어떻게 돼요?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독자도 여기 동참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는 독자들이 생각이 가미가 돼요? 이 시인의 주관성이 강하게 가미가 되나요? 시인의 주관성이 강하게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 세계관이. 그럼 독자가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축소되거나 작죠. 근데 이 문장에서는 여기도 물론 의도가 있어요. 시인이 이 얘기하고 있는 그 의도성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여기는 숨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독자들은 어떻게 해요? 각자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엄청난 뭐예요? 사유의 지평을 자유롭게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꼴라주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아예 저 이렇게 시로 그냥 이렇게 가버리지 왜 그런 형식적인 저게 계속 처음부터 이렇게 가지. 낯설잖아요. 소통이 안 되니까. 낯설잖아요. 낯설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만이 이해하는 거죠. 되게 어려워. 이해하는 사람만이 이해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도 캔버스에 물감을 가지고 뭐 인물을 그리든가 풍경을 그리든가 뭘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림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전시회장 가면 어때요? 없어요. 그 전시회장 뭐냐? 스크린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 그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붉게 뭐 스크린이 이렇게 비춰져 있어요. 그럼 화가가 뭘 갖고 와요? 식칼 하나 들고요. 식칼 하나 들고 이렇게 와요. 그냥 와요. 걸어가요. 지나가요. 그게 한 작품이에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걸? 충격적이죠,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누차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그 시인 중에 한 동생이 있는데요. 그 아주 유명한 섹슈얼리티 이런 그 표현을 하는 화가가 있었어요.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작품을 활동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우리가 금기시했던 금기어 욕망이라고 하는 그 성적 욕망이죠. 그 성적 욕망을 젠더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지금 남성과 여성으로 완전히 구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는 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을 모호하게 젠더를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성 몸에 무엇을 달았어요? 여성 가슴도 만들고요. 여성적 성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남성 몸에. 그 다음에 여성 몸에 나체에 남성의 그 성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는 자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명성이 어디서 나와요? 여성의 그 어떤 자궁적 개념으로 우리는 생명이 탄생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또 자연적으로 그것이 맞는 얘기고. 근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남자가 임신해서 이렇게 다녀요. 남자가. 그죠? 자,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최초의 그 전시회를 할 때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사회에 던지는 그 파문이란 것은 뭐예요? 굉장히 고정관념에 이렇게 처해 있거나 아니면 세상은 이런 것이야라고 불변의 어떤 법칙을 적용하고 있는 그 사고에서는 이건 퇴폐죠. 이 질서에 대한 파괴고 도전이고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비난을 하죠. 엄청나게. 거기에 또 반면에 뭐예요? 옹호하는 쪽도 있죠. 그 세계에 대해서 옹호하는 쪽도. 이제는 그것이 그 아이가 그 화가가 너무나 그 강렬하게 우리들에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보편화됐어요. 많은 전시장에 이렇게 가면 그것을 다시 흉내내서 이제 제2의 모방이죠. 모방을 해서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라주라고 하는 이 기법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전통성, 중심이라고 하는 개념을 완전히 와해시켜버리는 세계입니다. 아폴리네르의 몇몇 시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모든 것은 시적 효율성을 지니고는 있지만 작품을 더 잘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아니다. 공감의 출처는 언어와 가치의 공동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시인은 사회의 언어를 말하지 않으며 이때 사회의 언어는요. 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시어에는 일상어와 시어가 우리가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일정 구분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보 전달에 어떤 치중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이것은 뭐예요? 의미라고 하는 다양성이죠.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언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회적 언어라는 것은 바로 제도죠. 제도화된 그 이때의 제도화는 의식의 제도화입니다. 의식의 제도화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의식이 제도화된 이런 거죠. 의식이 제도화된 그 언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언어예요. 여기도 물론 공통적으로 뭐가 있어요? 소통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뭐가 결여가 됐나요? 의미의 다양성이라는 부분들이 결여가 됐고요. 여기는 뭐예요? 원시라고 하는 부분, 원초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할까요? 본래라고 할까요? 본래. 그 다음에 존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결여된 언어죠. 이런 것들이 결여된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말하지 않으며 현 문명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지도 않는다. 현 문명의 가치라고 얘기했어요. 현 문명의 가치는 인위적 첨탑이죠. 인위적 첨탑입니다. 가공된 세계죠. 그래서 시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가공되지 않은 세계, 본래적 세계, 원시적 세계에 대한 알미고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대단한 폭발입니다. 빅뱅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세계의 열림이죠. 그건 빛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것은 빛이죠. 근데 그 빛과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이제 자꾸만 우리들로 하여금, 이 인간을 하여금 자꾸만 의미의 변화를 그득그득 겪으면서 타락하는 언어가 돼가는 거죠. 인위성, 이런 것들로. 자, 우리 시대의 시는 사회와 인간 자신의 변화를 통하지 않고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회, 타락하는 언어입니다. 제도화된 언어, 그 다음에 인간 자신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게 나도 모르게 동화되거나 오염이 되어 있죠. 그 자신을 변화하지 않고는 고독과 반역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고독하냐? 이때 이 고독은 시인의 고독입니다. 시인은 왜 고독하냐?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적인 모색이죠. 이 모색을 통해서 고민을 합니다. 근데 시인 자신조차도 뭐예요? 이 사회화된 언어에 노출이 되거나 오염이 되었으므로, 아셨죠? 자기는 뭔가 이걸 드러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고독한 거예요. 고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자들 뭐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독의 의미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의미입니다. 그분들은 이 세계죠. 이 세계가 여기에 뭐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무엇 때문에? 욕망에 가려 있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은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고독해요. 이때 이 성자적 고독하고 시인이 갖는 고독의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자, 현대 시인의 행위는 단지 개인과 소집단에만 행사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한계성이 역으로 이 시대의 현대시가 가질 수 있는 유효성과 미래에 풍요롭게 꼽힐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자, 우리는 흔히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라고 하는 거죠. 위기는 곧 기회다. 그 위기조차도 오지 않는, 아셨죠? 위기조차도 오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세상의 도래를 약속받을 수 없는 거죠. 약속받을 수 없습니다. 역사가들은 위기 혹은 정체기에는 자동적으로 태폐적 시가 생산된다고 단언한다. 자, 우리 문명,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회의 재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태폐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위기라고 생각하느냐?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비이적인 시, 고독의 시 혹은 어려운 시를 이런 식으로 판결한다. 반대로 역사적 상승기는 사회 전체가 용인하는 충만한 예술로 특징 지어진다고 한다. 만일 시가 소위 모든 사람의 언어라고 불리는 것으로 쉬워진다면 우리는 성숙한 예술을 향유하고 있는 셈이 된다. 공개적인 예술은 위대한 예술이고 어둡고 소수의 사람을 위한 예술은 태폐적 예술이라고 한다. 어떤 형용사의 짝들, 인간적 예술과 비인간적 예술, 대중적 예술과 소수의 사람을 위한 예술, 고전적 예술과 낭만주의적 예술은 이러한 이원성을 표현하고 있다. 거의 언제나 민족의 정치적 혹은 군사적 절정기는 예술적으로 찬란한 시기와 일치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모르겠어요. 일본의 역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독일만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요. 자, 예술이 히틀러가 누구였어요? 바탕이 예술가였어요. 아셨죠? 히틀러는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이렇게 했는 인물입니다. 자, 히틀러라고 하는 이 전체주의적 파시즘이죠. 이런 그 사람이 준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포장에 의해서 각색된 거죠. 이 포장은 누가 해줘요? 괴벨스라고 하는 이 아이잖아요. 이 아이에 의해서 무엇이 조작이 돼요? 이미지의 조작과, 아셨죠? 이미지의 조작과 의미의 조작을 어떻게 해요? 예술적 차원으로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예술적 차원으로.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취가 돼버리는 거죠. 마취가. 마취가. 하이데거도 그런 역할을 한 거 아닌가? 예? 하이데거. 예. 하이데거도 이제 거기에 일종의 부역한 사람이긴 하죠. 왜냐하면 사상적 조류가 굉장히 다 있으니까요. 다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형용사의 짝들, 인간적 예술과 비인간적 예술, 대중적 예술과 소수의 사람을 위한 예술, 고정적 예술과 낭만주의적 예술은 이러한 이원성을 표현한다. 거의 언제나 민족의 정치적 혹은 군사적 절정기는 예술적으로 찬란한 시기와 일치한다. 자, 위정자들은 자기의 그 위약이죠. 위약과 위선을 감추기 위해서 늘 어디에 숨어요? 예술이라고 하는 그 기제를 제일 먼저 가면으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민중을 어떻게 해요? 선동하거나
민중을 현혹시킵니다. 이것이 무서운, 아까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 전도사 홍위병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포장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시대나 이런 현상들이 극에 달하면 그 시대는 위험한 시대가 되어 있는 거죠. 위험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시적 위대함은 역사적 절정기에 조금 전, 자, 군대가 창날을 날카롭게 갈기 시작했을 때 혹은 조금 후 정복자들의 손자가 선조들의 업적을 거의 축낼 무렵에 온다고 확신하고 있다. 밑에 가면 이제 대조적인 어떤 세계성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놨는데요.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라신과 루이 14세, 가르실라스와 카를로스 5세, 엘리자베스 여왕과 셰익스피어가 이룬 작은 광의를 발휘하는 경우고, 루이스 대 공고라와 펠리페 4세, 리코프론과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 왕이 이룬 작은 어두운 황기에 해당된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 퇴폐라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부분들의 대립입니다. 자, 여기에는 작품들의 모호함에 대해서는 모든 시들은 처음에는 어려움을 준다고 말해야 한다. 그래서 왜 어렵냐? 제가 이제 방송이 이제 두 가지가 나갈 텐데요. 하나가 조동범이라고 하는 시인의 작품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정도 이제 방송이 될 테고, 그 조동범 시인이 가지고 있는 시적 세계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난해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본인도 뭐 그런 세계성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이 아나키즘은 자유거든요. 자유. 우리는 아나키즘은 우리 무정부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무정부주의는 뭐 정부는 뭐예요? 국가는 법 체계로 권력화시킨 집단이 국가거든요. 자, 모든 예술가들은 반국가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반국가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그 얘기를 했잖아요. 관료라고 하는 것은 시인들에게 관료라고 하는 직을 베풀어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겁니다. 이 관료라는 직을, 이 관료는 뭐예요?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인을 여기에 포용하거나 수용을 해서 어떻게 해요? 홍위병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갈려있죠. 그걸 뭐예요? 문화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누군가는 이 정책이라는 부분도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펼쳐가야 됩니다. 근데 이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블랙리스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편, 네 편 갈라서 내게 호응하는 사람을 뭐예요? 이 관료 집단에서 뭐 이게 주는 거예요. 돈이라도 좀 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배제를 시키고. 철저하게 국가라는 것은 이 관료주의적 체계로 작동하는 거고, 이 관료 체계는 뭐예요? 전부 다 법이라고 하는 체계잖아요. 그럼 예술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예술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이것으로부터의 해체고 자유죠. 그러면 조동범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시적 세계의 지향성은 어디예요? 아나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국가라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반국가 단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국가 이렇게 해서 얘들을 뭐라고 해요? 얘들을 격리시키거나, 아셨죠? 교화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회는 전체주의 국가가 돼버리는 거죠. 전체주의 국가가. 무서운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조동범 시인은 이 아나키라고 하는 아나키적 속성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그 한 번도 이런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없는 대중들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어렵죠. 어렵고 난해하고 힘들죠. 자, 그래서 옥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시의 언어는, 시의 세계는 일어선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어선 언어다. 수평적 언어는 뭐예요? 일반화된 우리가 사회적 언어의 범주에 어떤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유하고 있는 이 언어적 범주가 바로 수평적 언어예요. 이 수직적 언어는 이 수평적 언어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낯설고 이질적이고 이상한 말들이죠. 이상한 말들이죠. 그건 뭐냐면 한 번도 우리 경험해 본 바가 없는 세계에 대한 제시고 한 번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는 언어적 펼침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어선 언어라고 이 양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시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일어선 언어에 다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시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적 창조는 언제나 수평적 완만함의 저항을 받게 마련이다. 이제 이해하셨죠? 아이스킬로스는 모호하다는 비난을 감수했고 에우리피데스는 동시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명료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다. 가르실라스는 유빌라고 세계주의자라고 불렸다. 낭만주의자는 비이적이고 퇴폐적이라고 비난을 받았고 중남미의 모데르니스타 시인들도 똑같은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떤 어휘 사전을 좀 찾아보셔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실상 모든 작품이 갖는 어려움은 그것의 혁신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혁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품들이 전부 다 새롭고 귀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수평적 언어에 기대지 있지 않고 이 일어선 언어, 어떤 혁신적 세계에 다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의 작품이라도 그것은 귀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석관적인 서임에서 떨어져 나와 대화와 담론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 속에 편입된 말들은 자극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뭐 황지우도 얘기했고 아니면 김춘수도 얘기했고 전부 다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저항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창조는 모성을 야기하고 시적 즐거움은 창조의 어려움과 유사한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주어지는 것이다. 자, 시인들에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 대한 구현에 대한 어려움이고 이 수평적 세계에 대한 저항이죠. 이 세계를 둘 견뎌내야 된다. 견뎌내야 된다. 이것이 시인이 갖는 현실적 고통이다. 현실적 고통이다. 우리 강신자 씨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두 가지 이 고통 때문에 이 세상이 참 살기 버거워. 없어요? 좋습니다. 참여는 재창조를 의미한다. 독자는 시인의 몸짓과 경험을 재생산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거의 모든 사회적 위기 혹은 침체의 시기는 위대한 시인들을 탄생시키는 비옥한 토대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술가들은 어떻게 배부르고 등 따시면 위대해진다, 안 해진다? 안 해진다. 위기에 그들에게는 모든 순간순간이 위기가라고 생각됐을 때, 위기라고 하는 그 절박성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위대한 작품으로 성화가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예술가가 밥을 먹냐? 예술가가 고기를 먹냐? 야, 예술가가 등 따시면 되냐? 당연한 거잖아. 예술가가 고통스럽고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 되죠. 예술가가 예를 들어서 뭐 조금 풍족하게 산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제가 저기 우리 자동차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포르쉐예요, 포르쉐. 제가 포르쉐 몰고 무잉 하고 와서 여기 와서 강의를 하면, 예? 아이고 지병일 제가 타락을 해도 보통 타락한 놈이 아니구나. 포르쉐를 몰고 와서 길 강의하다니. 저 새끼는 이미 끝장난 새끼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포르쉐가 새 차일 때는 얼마가? 뭐 3, 4억, 뭐 10억도 가는 차가 있대요. 상상을 초월한 가격입니다, 우리. 그거는. 뭐, 길거리 가다가 포르쉐 지나가면, 저게 그 포르쉐군. 보고, 그렇게만 인식하고 만족해야지. 그거 탐냈다고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 대중들의 의식에 각인이 돼 있죠. 그래서 다행인 것은 저는 아직 뚜벅입니다. 가방 들고 늘 걸어 다니고 뚜벅이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여간 불편한 게 고통스럽고 여간 불편하고 뭐 시를 위해서 그렇게 뚜벅이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부분은 내가 좀 자유롭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자본주의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전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인은 고통스럽고 위기를 늘 순간적으로 체득하거나 그걸 실현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전통적 시각이죠. 근데 오교원은 뭐라 그래요? 오교원은 시에서 뭐라 그래요? 시인도 밥 먹고 살아요. 에? 시인도 어떻게 버스 타면 토큰을 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로 반발하죠. 이것이 자본주의적 시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체계에 우리가 체제가 이런 거잖아요. 자본주의적 체제잖아요. 그죠? 이 체제가 뭐예요?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이미 우리의 의식이라든가 일상생활을 전부 다 지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율배반적으로 시인은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이탈되거나 소외되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또 편성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율배반적인 이 사회에서 시인은 어디로 가야 되냐? 시인은. 그래서 시인도 밥 먹고 살아요. 돈 벌어야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항이죠, 일종의. 그 이율배반에 대한 엄청난 저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교원 선생님은 살아계실 때 노래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공고라와 케베도, 랭보와 로트레몽 전부 다 이런 혁신성을 한 시대죠. 우리가 지난 19세기, 20세기 뭐 이런 것들 세계에 들어와서 혁신성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제시해 줬던 위대한 예술가들의 세계입니다. 이것을 이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55쪽으로 쭉 넘어갔어요. 두 번째 단락, 위기의 시기에는 사회를 유기적 총체로 묶는 끈이 느슨해지거나 끊어진다. 압제의 시기에는 움직임이 없어진다. 납작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에 사회는 분산되며 두 번째 경우에는 제국주의적 가면의 억압 아래 사회는 굳어지고 관료주의적 예술이 탄생한다. 그래서 자꾸만 제가 이런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자율적으로 뭔가 이게 태생이 되면 그것이 점점점 어디로 편입이 돼요? 관료체계에 편입이 돼서 관주도의 어떤 행사가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개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개판이. 물론 관주도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죠? 계획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질적인 자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이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가 탈락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의식화되거나 제도화된 행사죠.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버립니다. 거기는 예술이 없는 거죠. 그 안에는. 그래서 우리 사회는요. 지금 아마 봄철이잖아요. 지금.
축제, 온통 축제입니다. 이 나라가 뭐 벚꽃 축제, 마늘 축제, 무슨 축제 있어요? 또 뭐 양파 축제도 있나요? 양파 축제도 있더라고요. 양파 축제도. 무한 양파 축제. 그건 상업적인 측면이죠. 그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관료주의적인 어떤 시각으로서 그걸 전부 다 체계화시키고 질서화시키는 거잖아요. 상업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축제의 본래 의미는 사라져버린 거죠.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런 축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때요? 참풍요로운 사회에 이제 진입되고 잘 사라졌군.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브라질의 삼바 축제인가요? 삼바 축제 맞나요? 그 삼바 축제 보세요. 세계적인 축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건 누구예요? 그게 삼바라고 하는 그 축제입니다. 그 새로움이죠. 매해마다 그것이 똑같은 어떤 관례 행사고 똑같은 유형의 어떤 행사라면 아마 몇 해 돈 두드려 넣어서 이렇게 하다가 소멸됐을 겁니다. 근데 자율적인 거고 자율적 참여고 거기는 자유가 만끽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니까 전 세계적인 축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물론 거기도 관료주의적인 거 개입하겠죠. 근데 그 관료성이란 것은 뭐예요? 조금 개입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그 모든 허울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지금 재반 현상들이 전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시인들은 가장 첨예하게 아파해야 되고 고통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하고 양질의 어떤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참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축제의 들러리로 한 부분을 차지해서 무슨 뭐 백일장이니 뭐니 이렇게 열고 있고요. 그 돈 몇 푼 받아서 그걸 집행하고 하고 있는 그 홍위병 역할을 시인들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표면은 좋죠. 시적 저변이 확대고 대중성과의 어떤 소통이고 좋습니다. 근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는 거죠. 본질이 아니다. 적으로 지금 축제가 다르다. 뭐 심각하죠. 예산은요. 지금 우리가 예산 자립도라고 이렇게 보면 시의장 뭐 시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연습하는 그럼 게 그렇죠. 자기 취직을 홍보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다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민선 그 시장이고 군수고 이러니까 그들이 대중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의 눈높이에 뭐예요? 파퓰리즘이죠. 그걸 호응을 해주고 맞춰주는 거예요. 흥으로서. 그러니까 대중은 뭐예요? 마취가 돼서 이제 저 시장은 참 인간적이야.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불철주야로 나서는군. 그 다음에 선거에 어떻게 돼요? 표 찍어요. 참 슬픈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그러나 분파와 소규모 공동체의 언어는 시적 창조에 적합하다. 그러한 집단이 겪는 추방의 상황이 추방이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관료주의적 사회에서의 추방이고 그 다음에 타락한 언어로부터 자기를 추방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의식을 가지고 시인은 자기 스스로가 추방이 될 수 있게 여기에 사회주의적 언어에 편성하거나 거기에 몰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타입하는 거죠. 스스로 그 언어적 세계에서 자기 스스로를 추방시킬 수 있을 정도의 명료함을 가져야 돼요. 상황이 말들에게 특별한 긴장과 가치를 부여한다. 모든 신성한 말은 비밀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그 역도 성립이 된다. 즉 모든 비밀스러운 말들, 업무자들과 모반자들의 말도 포함하여 그 말들은 신성함과 닿아있다. 비의적 시편은 시의 위대함과 역사의 빈곤함을 선언한다. 정치가 원래 올리바레스 공작이 스페인 제국 쇠망의 정인이었다면 같은 시대의 시인 공고라는 스페인의 건강함의 정인이었다. 자, 스페인의 이렇게 나옵니다.
공고라는 스페인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이 말은요, 말이 타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그런 것도 있겠죠. 욕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종의 타락적 의미이지만 아닙니다. 이때 이 타락의 의미는 사회화되거나 관료주의화되거나 제도화된 언어의 체계입니다. 이 체계가 타락이죠. 비의적 시편은 시의 위대함과 역사의 빈곤함을 선언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스페인어의 건강함의 정인이었다. 자, 그렇다면 그 타락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개선시키거나 혁신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시인들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옥타비오 바스는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시인들은 과연 그 타락으로부터 자기 혁신성을 갖고 있는가? 신선함을 갖고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한 사회의 피폐가 반드시 예술의 참여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시인의 침묵을 유발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즉 고독한 시인과 작품의 출현을 유발하는 것이다. 특정한 사회의 가치에 반대하는 위대한 비의적 시인 혹은 반역적인 시운동이 나타날 때마다 아까 아나키스트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다 예술의 활동은 전부 다 이런 거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과 어떻게 그 체계와 조화롭게 서로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서로 두 집단이 관료주의적 집단도 건강해야 되고요. 시인들도 타락하지 않은 언어에 젖어들지 않고 그 건강함을 유지했을 때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갑니다. 치유 불가능한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시가 아니라 사회라는 사실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 시대가 그렇다. 이 시대가. 그리고 그러한 병은 두 가지 상황으로 측정될 수가 있다. 하나는 공통적 언어의 부재이며 또 다른 하나는 고독한 노래 앞에 사회가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가. 자, 그래서 이 무지막지한 자본이라고 하는 이 무지막지한 물질이라고 하는 과학과 물질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그래서 자본주의, 자본가들과 예술가들은 절대 이게 서로 호응적이거나 섞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적 특성은 타락된 언어죠. 욕망이라고 하는 언어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뭘 추정하게 만들어요? 물질이란 부분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거나 그것을 희망하게 만드는 것이 자본가들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품 구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가져가야죠. 근데 그들이 볼 때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면 의도성이 완전히 뽀록 나니까 뭘 하나요? 얘들을 동원해서 이미지 재생산을 하는 거죠. 재생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TV 광고나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다. 모든 것들이. 옛날에는 뭐예요? 우유가 참 몸에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즘은 어떻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푸른 초원을 쫙 보여주면서 그게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유는 저 자연성을 닮아 있고 저 우유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나도 저 푸른 초원처럼 건강한 어떤 것으로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애매모호한 이미지죠. 예술적 이미지죠. 그 이미지를 기업은 차용을 해서 광고에 내보냅니다. 광고에. 그래서 우리가 뭐 자동차 선전이 그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 자동차 한 대일 뿐이고, 근데 자동차를 광고 보면 예술적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뭐예요? 마비를 시키는 거죠. 저 자동차를 가짐으로써 곧 뭐예요? 나도 저 이미지에 동참하는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타락된 언어입니다.
타락되는 거예요. 저는 내일부터 여기서 나가라고 그러고 하면 큰일 나는데 이 사무실 비우라고. 당신은 여기 안 맞는 사람이야. 저기 원미산 꼴짝이에 가든가 아니면 오두막 하나 지어놓고 동해 청청하든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주민등록 좀 파버린다고 부천시장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밑에 있군요. 자, 시인이 고독하다는 것은 그 사회가 하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창조는 언제나 일정한 높이에서 역사적 수준의 하강을 고발한다. 가끔씩 난해한 시인들이 더욱 높아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관점의 오류다. 그들이 높은 것이 아니라 시인들이 높은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개판이다 이 말이요. 사회가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위대한 거죠. 위대하게 출발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위대함으로 우린 출발했어요. 시인도 일반인도 사업가도 모두가 다 위대하게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 체계라고 하는 그 체계로 전부 다 파편화되거나 갈려 있어서 이제 지금 어떻게 돼요? 점점점 더 인위적이고 문명적으로 우리는 타락된 시대에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의 시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상대적으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하게 보일 뿐이다. 위대하게.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여기까지 다 마지막까지 다 좀 하려고 했는데요. 참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강의 시간에 이렇게까지 떠드냐라고 하면 저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하죠. 이런 부분들에 자유롭지 못하고 저 역시도 반성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적 풍토를 보더라도 이런 것조차도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 포즈죠. 스타일이죠. 그런 것들에 도취가 돼서 쓰는 시인들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이 그렇다. 그것이 시를 쓰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자, 제가 요번에 이제 동아일보 아이가 이제 어제 여기 와서 인터뷰를 이제 끝내고 갔는데 그 아이는 이제 강남대학교 출신이더라고요. 31살 된 아이인데 굉장히 순수해요. 순수하고. 신춘문예. 예, 신춘문예. 요즘 이제 계속 부릅니다. 계속 불러 내려서 이제 여기 일주일에 한 사람씩 와서 인터뷰하고 방송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부러웠던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시를 쓰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 달라요. 요번 아이가 이제 캉캉이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캉캉 아시죠? 캉캉춤. 가벼움이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핏대를 올리고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감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 아이들은 이미 이것을 관통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가벼운 거죠. 나는 굉장히 무겁다 이 말이에요. 무겁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뭐 얘기한다든가 구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이들은 가벼움으로 그것을 풍자하거나 조롱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인터뷰를 하면서 너무 기뻐서 말을 많이 했어요. 되도록이면 그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너를 이렇게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 내가 너무 기쁘다 지금.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너무 귀여워서 너무 참 대견해서 인터뷰 마치고 저기 뭐죠? 부대찌개 집에 데려가서 소주 한 병 먹여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자, 이토록 우리 아이들은 물론 많은 염려를 어른들이 바라볼 때 많은 염려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건강하게 이 암울한 시대를
건너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대로의 어떤 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쓰시고 하시는데 최소한 이런 생각은 의식의 그 밑바닥에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비이적으로 이래 초라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초라해지지 않는다. 나는 왜 시를 쓰는가에 대한 그 부분이 정체성으로서 내게 딱 왔을 때 나는 당당하잖아요. 시를 쓴다는 그 자체가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인들이 너는 왜 시를 쓰냐라고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왜 시를 쓰느냐고 물었을 때 말을 못하면 나아가야 될 방향이 확실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시를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안 된다. 아셨죠? 좋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자 나머지는 뒤에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발레리 얘기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조금 읽어보시고 제 얘기가 모든 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생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군. 그러면 나는 책을 읽어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리듬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선생님 지루하세요? 강의가? 아니요. 안 지루하죠? 눈이 아프니까.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거 자꾸만 이제 강의 1시간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 고역이거든요. 아니요. 힘드네. 재미없으면.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힘든데 이제 예. 조금씩 어떤 걸 하나씩 귀에 들어오니까 조금 예, 다행이십니다. 유인덕 선생님 벌써 이제 제하고 공부하신 지가 5년이 되셨는데 이제 뭐 어제 이제 그 도를 한 80%는 이렇게 깨치셨습니다. 좋습니다. 5분간 쉴게요. 예.